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에서 펴낸 다장증거 지음 오수연 옹김의 나는 왜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까입니다. 왜 사소한 일에도 고민할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낸 뒤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 선뜻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게 골치 아파서 그렇다. 오래전 함께 인턴으로 일하던 동료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는 2년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그때는 유학을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갈등했었다. 그때와 질문의 내용은 달랐지만 선택을 앞두고 머뭇거리는 태도는 여전했다. 그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면 늘 갈팡질팡했다. 진로를 결정하는 일부터 의식주에 이르는 소소한 일까지 그의 앞에는 하나같이 난감한 갈림길만 놓여 있는 듯 했다. 왜 결정하지 못하는가?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리켜 선택장애라고 한다. 비록 장애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이것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증상은 아니다. 단순히 소소한 일을 쉽게 걱정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성격을 말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선택장애를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부터 던진다. 머뭇거리는 모습이 안타까워 과감하게 선택하라고 주변에서 조언이라도 할라치면 가련한 표정을 하고는 두 눈을 끔뻑거리며 말한다. 방법이 없어요. 전 원래 갈대 같은 사람인걸요.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 행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갈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나는 그렇게 빨리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 암시가 문신처럼 마음 깊이 새겨진 결과다. 이러한 자기 암시는 빠른 결정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인지하게 된 후에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자신이 선량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기꺼이 남을 돕고자 할 것이고 스스로 성실하다고 여기면 물질을 탐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자기 보호에 치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 나는 갈대 같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암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지심. 누군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인다. 그리고는 자격지심을 감춘 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상대의 행위를 과시용이라고 비난한다. 지난주 한 호텔에서 열린 동창 모임에 갔다가 기념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정교한 장식품에 쏟아지는 광경이 아름다워 저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바빴다.
그런데 한 친구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 묻자 친구는 그제야 속내를 털어놓았다. 얼마 전에 회사 화장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 그런데 내가 SNS에 틈만 나면 사진을 올리며 자랑한다고 꼴보기 싫다는 거야. 나는 그냥 놀러간 곳이나 먹었던 음식을 사진 찍어서 올린 것뿐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만날 자랑질이라고. 순하디 순한 내 친구는 자신에 관한 뒷담화를 듣고도 한마디 하지 못했다. 다만 그 뒤로 회사에 관한 내용 외의 사생활은 SNS에 올리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했다. 하소연을 듣고 난 우리는 그녀가 SNS에 올린 게시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런데 뒷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자랑질했다는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주말에 꽃구경 갔다가 저녁이 되어 연극을 보고 맛있는 저녁을 먹은 뒤 그 감동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올렸던 것뿐이다. 그런데 동료들에게 그녀는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저 평범한 아가씨의 일상이었을 뿐인데 말이다. 또 다른 동창 역시 비슷한 일을 당했다. 그녀는 주말에도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회사 일이 바빴다. 이런 그녀가 가진 유일한 취미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일이 바빠 한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한꺼번에 모아 외국에서 놀다 오곤 했다. 그런데 어렵게 떠난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리자 몇몇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걸 보니 일이 한가한가 보지? 라고 비꼬았고 심지어 그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다들 일하느라 바쁜데 혼자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거 보니 보기 좋습니다라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다. 은근히 화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가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일에 파묻혀 살 때 그들은 실컷 잠을 자고 원하는 대로 놀러 다녔을 것이다. 그녀가 치열하게 밤을 새우며 일했던 날들에 SNS 게시물은 보지도 않은 채 그들은 오로지 그녀의 휴가지 모습만 보고서 비꼬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건전한 심리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상대에게 안 좋은 꼬리표를 달아준다. 어떤 사람이 SNS에 올린 내용을 모조리 과시용이라고 폄하하고 저건 다 자격지심 때문이야 라고 행위의 동기를 왜곡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의 자격지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격지심 때문이다.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면 자격지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때마침 누군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격지심을 감춘 채 스스로 이루하기 위해 상대의 행위를 과시용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들이 과시용이라고 몰아세웠던 누군가의 행동은 어쩌면 우월감의 표현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공유거리라고 여겼던 것들은 어쩌면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었을 수도 있다. 명품백은 힘들게 번 돈으로 직접 산 것이고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음식 또한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지불된 것이니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해외여행도 회사가 허락한 휴가 기간 동안 스스로 떠난 것이며 한정판 축구화 하나를 산 후 가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다. 멋진 물건을 샀다면 그것을 공유할 권리도 누군가의 몫이므로 참견할 이유는 없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쩌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다면 축하해줘야 할 일이 아닐까? 매일 누리는 일도 아닌데 말이다. 남자친구가 기념일에 당신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다면 그 순간의 감동을 SNS에 올리고 싶지 않을까? 회사에서 어렵고 골치 아팠던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면 성공의 기쁨과 그간의 과정을 어딘가에 기록하고 싶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한 달 용돈을 모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목걸이를 샀다면 목에 걸고 찍은 셀프 사진 한 장쯤 기념으로 올리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친구가 아픈 당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다면 고마운 마음을 글로 표현하여 우정을 빛나게 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데도 자신의 상태를 SNS에 공유할 때는 선한 의도일 뿐이라고 자해하면서 어째서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과시용이라며 폄하하는 걸까? 어째서 자신의 행위는 순수함의 발로라고 정의하고 타인의 행위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깎아내리는 걸까? 중국에는 모멘츠라는 SNS 플랫폼이 있다.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여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매번 글을 올릴 때마다 과시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면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기를 꺼릴 것이다. 그리고 SNS는 황무지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특히 이 같은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다양한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삶을 다채롭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을 잃고 말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무료하다고 해서 남이 기뻐하는 것이 꼴보기 싫다거나 용인하지 못하는 것은 억지다.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제에 필요한 원가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은 사람들 사이에 교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이기도 해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의 스크린 안에 갇힌 채 오프라인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교제했던 과거의 풍경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부 SNS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1대1로 대면할 기회는 드물다. 그나마 SNS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평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직접 만날 때는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생긴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SNS에 올려진 글 하나, 사진 한 장으로 보고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리고는 부러운 마음에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혼자서 판단하고 결론지어 버린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소통과 이해의 방식일까? 행복의 파괴자 질투.
질투는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굳이 회피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질투의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사나운 짐승처럼 돌변한다. 최근 팅팅이라는 팔로워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SNS에 올린 새 부인과 아들 사진을 본 뒤로는 좀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에서 아이는 한 손으로는 전 남편의 손을, 다른 한쪽은 새엄마의 손을 잡은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전 남편에게 메일을 보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하지 마. 다른 사람 앞에서만 행복한 부부인 척 하는 거지. 당신 새 부인이라는 사람 말이야. 남이 낳은 아이를 대신 길러주는 마치 위대한 어머니인 양 굴 필요 없다고. 어투는 거칠었다. 메일 발송 전 그녀는 전 남편의 새 부인에게도 메일을 참조로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혼 후 2년간 그녀의 마음은 줄곧 편치 않았다. 사업도 생각만큼 풀리지 않아 마음도 불안정한 가운데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전 남편과 새 부인 그리고 아들이 사는 모습이었다. 전 남편은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화가 치민 팅팅은 매일 원문을 복사해서 자신의 SNS에 그대로 올렸다. 이 글에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전 남편을 박살내버리세요 라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타로 새롭게 인연을 맺은 부부를 괴롭히면서 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라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다. 댓글을 모두 살펴보고 나서 그녀는 내게 물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쨌든 두 사람은 한때 부부였고 둘 사이에는 말 못할 갈등이 많았을 것이다. 지금 그녀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악감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새 부인을 향한 악담은 분명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팅팅의 마음만 좁아 보이게 하는 일이다. 심지어 새 부인에게 집착하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내려는 모습은 변태적인 증세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이처럼 공격적인 행동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기는 했다. 예컨대 모성애가 그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SNS에서 아이의 부모를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아이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때문에 팅팅은 여론의 풍랑이 제일 거센 곳으로 내몰리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전 남편을 박살내버리세요 라는 표현 속에 감춰진 심리적 동인을 분석하는 편이 낫다. 이같이 공격하고 비방하는 심리의 저변에는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스타들에게만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자기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에게, 회사에서는 실적이 월등히 좋은 동료에게, 심지어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소꿉친구에게조차
순간적으로 질투의 감정이 일 수 있다. 수치심과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질투라는 감정. 질투라는 감정의 근본적인 뿌리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명뿐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더욱이 상대가 당신과 연관된 사람이거나 어떤 분야에서 당신과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질투의 감정은 더욱 쉽게 생겨난다. 팅팅이 질투한 것은 다른 여자가 전 남편과 결혼하고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과 사진까지 찍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 팅팅의 인식 세계에서 전 남편과 아들은 원래 자신의 소유였는데 돌연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팅팅은 전 남편, 아들과 함께했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고 사업까지 순조롭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라면 팅팅이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좌절감과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다. 질투는 흔히 느끼는 일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억지로 회피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다. 인류 또한 질투라는 고차원적인 감정 덕분에 사회의 진보와 물질의 진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었으며 성장의 동기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질투의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사나운 짐승처럼 돌변하여 마음속 선을 집어삼키고 무수한 악을 파생시킨다. 이러한 악은 공격과 학대, 침해, 비방 등 부정적인 행위를 낳는다. 이 질투라는 짐승은 당신이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도록 유도한다. 남의 희로애락에만 집착하여 타인을 억압하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삼게 한다. 팅팅이 보낸 장문의 편지에는 전 남편을 향한 비방과 분노, 원한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었다. 이혼 후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듯한 성과가 거의 없었다. 30살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성과를 낼 자본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장점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며 제대로 된 인생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도리어 매일 울분과 분노만을 터뜨릴 뿐이었다. 가장 큰 불행은 매일매일 그녀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점이다. 질투라는 감정의 이면에는 심각한 수치심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 질투라는 감정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부족하고 무능한 면모가 부각되고 이로 말미암은 열등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좀채 가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열등감을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로 승화시킨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그것에 굴복하고 마는 정체 혹은 퇴행의 길로 접어든다. 마치 오랜 세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돌처럼 소극적인 상태로 고착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질투를 경계하는 방법. 첫째, 정확한 경계선을 만들어라.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동료의 실적이 자기보다 좋고 친구의 성적이 자기보다 높으며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보다 더 멋지다는 사실은
모두 당신의 권한 밖 일이다. 당신이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니 범주 밖의 일은 모두 경계선 밖에 두자.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쓰거나 책임져야 할 분야가 아니다. 그런데 그 범주의 경계선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이 세상 전체를 가지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정도라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증세라고 할 수 있다. 혹여 엘리자베스 여왕의 자리나 알리바바의 대표 마인의 재산까지도 자신의 범주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질투심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타인의 소유가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질투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것은 내 것일 수 없다. 둘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질투라는 감정에 적절히 순응해라. 질투라는 감정을 부정하고 저항할수록 어쩌면 더욱 심각한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다. 그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 또 다른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을 왜곡하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도 유약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감과 동시에 자신의 장점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셋째, 에너지를 흐르게 해라. 무슨 감정이든지 나름의 가치가 있다. 질투라는 감정도 그러하다. 질투는 일종의 충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만약 당신이 그것을 남을 공격하고 폄하하는 데만 사용하면 질투 에너지는 거기에만 머물 뿐 당신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 공격도 일종의 에너지 방출 방식이자 방어 기제이다. 모든 방어 기제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일 정확한 방향에 놓기만 한다면 부정적인 에너지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승화라고 하는데 승화야말로 열등감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방향이란 당신이 제어 가능한 경계선 안에 위치하는 것을 뜻한다. 분노와 공격의 충동을 제어할 수 없다면 이미 사놓았지만 아직 읽지 못한 책, 몇 달치를 미리 끊었지만 아직 가지 못한 헬스장, 밥 한 번 먹자고 약속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그 관계를 재개함으로써 충동적인 감정을 승화시켜보자.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공격하고 비방, 폄하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자. 그들은 여전히 예전의 그들인데 당신 홀로 질투에 휩싸이곤 했던 과거를 말이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 업무, 여행을 통해 과거의 나를 새롭게 바꿔보자. 당신은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다시는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혹시 당신이 팅팅처럼 대놓고 분풀이를 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성격이라면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비축해둔 다음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다가 원할 때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당신의 지나친 분노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불현듯 수면 위로 떠오르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회피하지 않고 그때 받았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처 줬던 사람에게 어떤 이유나 핑곗거리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최근 2명의 여성에게 상담 요청 메일을 받았는데 사연은 서로 달랐지만 맥락은 비슷했다. 어째서 어떤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잉지의 사연이다. 잉지의 어머니는 무섭고 엄격한 분이었다. 그래서 잉지는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어머니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종종 화가 나면 돌연 감정을 폭발시키곤 했다. 잉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중 가장 무서웠던 기억은 초등학교 시절 방학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집에 돌아갔는데 화가 난 어머니는 그녀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다. 당시 잉지의 집은 3층이었는데 어머니는 잘못했다고 비는 그녀를 3층에서 1층까지 질질 끌어내렸다. 그녀의 나이 고작 10살 때였다. 성인이 된 지금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지만 매번 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분출시킬 때면 여전히 잉지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순식간에 그녀를 10년 전 집 밖으로 쫓겨나 두려움에 떨던 저녁 무렵으로 되돌려 놓았다. 마음이 여렸던 그녀는 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책가방을 맨 채 벌벌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집 밖으로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제 20살의 성인이 된 그녀는 특별히 귀가 시간을 지켜야 할 필요도 책가방을 맨 어깨를 움츠릴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가 빽빽하게 작성해준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늘 불안했다. 무거운 책가방을 영원히 메고 다녀야 할 것 같은 중압감도 느꼈다. 아직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에 떨던 10살짜리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질투라는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은 자신의 관심과 주의력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내면의 열등감이 도대체 어떤 상처에서 기인한 것인지 잘 헤아려 본 뒤 종합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남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이유로 질투심이 생길 때 진짜 문제는 남이 아닌 바로 자기에게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일부, 즉 내면에 분열되고 억눌린 부분일 수 있다. 그 부분은 성공이라는 목표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사는 자아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은 이미 자신을 성공한 것으로 믿지만 갖가지 현실적,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자신을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변변치 않은 자기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미움, 증오를 주변 사람에게 투영시킨다. 때문에 질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더욱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알프리드 아들러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라는 책에서 열등감을 언급했는데 거기에는 보상작용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신체의 결함이나 기타 원인으로 유발된 열등감은 한 사람을 파멸시켜 타락하게 하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분발시켜서 자신의 약점을 보상받게 한다. 고대 그리스에 디모스테네스는 본래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명연설가가 될 수 있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를 이겨내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특정한 방면에 결함이 있으면 다른 방면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의외의 장점이 발현되기도 한다.